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변호사비 몇백 아끼려다 선임을 안 하면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변호사요? 네. 변호사 선임료가 적게는 300에서 500 정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일반인에게 이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기업 직장인 한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변호사 선임료로 쓰자니 참 아깝기도 할 거고요. 제 지인들 중에도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할 사건 종류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저를 선임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사는 100%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변호사비 몇백 아끼려다 선임을 안 하면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 사건은 바로 성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클럽에서 놀다가 아니면 어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여성분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벽 4시까지 소주를 마시다가 여성분도 나를 보고 연예인 누구를 닮았대. 또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여자친구가 왜 없냐고 그래.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옆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칩시다. 자, 술 기운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고 눈을 보는데 여성분 눈이 너무 촉촉하고 이뻐. 어느덧 내 입술은 그분의 입술을 덮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술값이 15만 원이 나왔는데도 아깝지가 않아. 결제를 했어. 그리고 손을 잡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술집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된 거지. 여성분은 그렇게 취해 보이지도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나랑 손을 잡고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너무나도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유튜브 심의 규정상.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 여성분의 태다가 돌변해 있는 거야. 오빠, 우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했어? 응. 오빠, 나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옷이 왜 벗겨져 있어? 어제 우리 서로 좋아서. 오빠, 설마 나 자고 있는데 한 거야? 갑자기 여성분이 전화기를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거네요. 자, 여러분은 아무런 유형력을 쓴 것도 없고 술에 약을 타지도 않았고 억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당당해.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 수사관이 그러는데 여자분이 와서 조사받는 2시간 내내 울다가 갔대. 수사관이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해. 너무 억울해. 자, 나는 결백하니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진심이 통할 거야. 자, 과연 그럴까요?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남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등 증거가 없는 것이 90%예요. 모텔 입구에 CCTV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둘이 나란히 걸어 들어간 영상이 있다고 해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데요. 요즘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뭐다 해서 모텔에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갔고 모텔에서 나와서 해장을 같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계의 임의성이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자,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즉 피의자는 일단은 무죄로 추정이 되고 유죄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성범죄는 사실상 나의 결백함을 내가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어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일반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전과가 있는 사람과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치명적일까요? 자, 성범죄가 있는 사람은 성범죄자라는 인생에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는 인생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자, 경미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벌금만 내면 끝일까요? 일단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온 경우에도 10년이나 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매년 경찰서에 가서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그리고 전신 컬러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짜증난다고 합니다. 중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고지하기도 하는데 자, 고지는 우편으로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다 하나하나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옆집 사람이 내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거의 사회적 매장입니다. 더 중한 성범죄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성범죄자 알림이 아시죠? 거기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취업 제한 명령이 있는데 이게 내려지게 되면 아동, 청소년이 일하는 곳에서는 아예 일할 수 없고요. 여기에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가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심한 범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알죠? 자, 직접적 형벌뿐만 아니라 부수처분도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무섭기 때문에 성범죄는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범죄 사건을 해보면서요, 진짜 파렴치한 강간범, 성범죄자는 극히 드물어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반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당시에는 합의하에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신고를 당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꼭 저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